6.25 7위가 나왔고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연이어서 제 특보 방송을 진행하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봉갑에서 친명계 민주당 안기령 후보를 천여 표 차로 꺾고 당선장을 받아든 글쎄요,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사람일 겁니다. 지옥에 갔다 살아온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일단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에 대해 내린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정부 여당이 어떻게 가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천여 표 차로 서울 강북에서 유일하게 빨간색 도장을 찍었던 김재섭 당선인, 사실 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강북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깜짝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은 왜 텃밭이냐, 이현종 의원님. 사실 중간에 과거 한나라당의 신지호 전 의원만 뺐을 때 김근태 의원과 인재근 의원, 이 부부, 김근태 의원의 부부가 거의 글쎄 쭉 내리 당선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그렇죠. 입장에서. 뭐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제 김근태 전 의원의 어떤 부부가 꽤 오랫동안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굉장히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에 이제 지금 인재근 의원을 공천을 이제 배제하고 안기령 씨를 이제 후보를 이제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역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일단 민주당의 어떤 지지 기반만 믿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구설이 있었습니다. 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든지 이재명 대표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초반기에 굉장히 또 회자가 됐고 또 지역 사정을 너무 모른다라는 건데, 반면에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예. 그 대학교로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본인이 예전에 이제 럭비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몸도 좋고 또 이 지역에 꽤 오랫동안 뿌리 깊게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정말 지난 4년 동안 이 지역을 구석구석 훑으면서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밀착도가 높았던 후보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그냥 어떤 이 우연찮은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김재섭 후보가 이 지역에 적어도 뭐 방송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방송하자마자 가서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이 활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특히 또 젊습니다. 30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바람들 일으키는데 아마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국민의힘 안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저는 맡을 걸로 보여집니다. 김재섭 당선이 87년생인가요? 4년 전에 인재근 의원과 맞붙어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친명 안기령 후보와 맞붙어서 청년 정치인들의 대결에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음 화면을 만나볼게요. 처음에 김재섭 당선인도 이번에도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지레짐작으로 예상을 했었을 것 같은 이유가 이런 부분이겠죠. 김진욱 대변인님. 도봉갑을 포함해서 동작을, 마포갑, 분당을 울산 동구, 화성을까지 모두 출구조사를 뒤집고 상당히 이제 예측에서 빗나간 개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또 공교롭게도 이 안기령, 류사명, 뭐 이지은, 공영훈 뭐 이런 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전략 공천됐던 인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예측조사, 출구조사와 달리 현장 지역의 민심들이 좀 덜 반영됐던 거 아닌가. 여론조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전략 공천 얘기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출구조사 이후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출구조사가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전 투표했던 분들의 이 그 투표 결과를 출구조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아쉬움이 큰데 지금 저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표 차이가
적고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했던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아마 뭐 그 당에서 공천했던 후보들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선거 막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기에 막판 표심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4년 전 총선에서도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가 한 14곳 정도를 달랐는데 다만 이번에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건 특히 그 여야가 모두 공익 격전지를 뽑았던 곳에서 류사명 혹은 이지은 이런 민주당 후보들이 다 되는구나라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요. 개표 결과에서도 사실 제가 오늘 정확히 오늘 새벽에 2시부터 4시까지 개표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 언급이 됐던 곳이 바로 위에 세 곳입니다. 정혁신 변호사도 저와 함께 하셨었잖아요. 그 서울 강동갑, 진선미 전주에 불과 2.24% 차, 포인트 차. 서울 영등포, 여기 다 재대결이었어요. 김민석 대 박용찬. 불과 1.15% 포인트 차로 김민석 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서울 중성동 을도 50.81%, 48.53%. 초접전 지역구. 그래서 한때 개표 방송을 저도 진행하면서 국민의힘도 한 114석 정도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는데 이 고스란히 막판에 뒷심 부족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 이내 주요 지역구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그렇게 박빙으로 끝까지 갔던 선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제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번 선거의 화두는 뭐였냐면 백석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 200석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국회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200석 가진 국회는 단독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국회가 무슨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 석 한 석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더 제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했을 때 그 평균을 내보면 국민의힘의 예상 의석이 93.5석이었어요. 93석하고 반석을 갖다 더한 건데 그러면 100석에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갖다가 받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기쁨의 충격을 받았을 거고 완전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멘붕이 왔었을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거는 109석이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 출구조사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방송 3사든 어디든 출구조사 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이제 사전투표가 이렇게 그 비중이 높아졌을 때에는 반드시 시스템 개선이 있어져야 돼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놀래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조사 보정, 그러니까 사전투표 보정이 사전투표는 법적으로 그 출구조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정을 했다고 하지만 오차범위 내다. 오차범위 밖에서 있었던 지역들이 있었다. 정혁신 변호사께서 109석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108석이에요. 왜냐하면 점심쯤 오전 사이에 원래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가 19번까지 됐었는데 그 한 석이 개혁신당, 앞으로 좀 더 저희 뉴스타트 준비한 뒷부분에 나오겠죠. 개혁신당의 천하람 후보 몫으로 가면서 개혁신당이 2석을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뭐 개혁신당에 비슷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기현 부위원장 자연스럽게 이 얘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포천 가평에서 여기도 박빙이었는데 청년 정치인 김용태 후보가 50.47%로 당선이 됐거든요. 김용태 후보 하면은 과거 천아용인 이준석계로 알려졌던 김용태 후보가 막판 승리를 거뒀다. 또 이것 또한 뭐 김재섭 당선인 못지않게 여러 의미가 좀 국민의힘에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 포천 가평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후보인 박윤국 후보가 아마 포천 시장 출신이어서 지역 내 지지도나 인지도가 확고히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막판에 가면서 여론조사 결과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기대했던 지역인데 김용태 후보가 반면에 지역에 아마 연고가 크게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됐다는 것은 뭐 대단히 뭐 국민의힘으로서 성과하고 김용태
후보 개인으로서도 큰 뭐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김용태 전반적인 이번 선거에서 특히 정치 신인 중에는 합리적 보수로 볼 수 있는 젊은 그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개혁 보수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도봉의 이 후보도 그렇고요. 김재섭 후보요. 김재섭 후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워낙 쉽지 않은 것을 막판에 뒤집었는데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 됐든 개혁 신당이 의석수가 3석이고 사실 어떤 국회 의결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정도의 숫자는 아니지만 예. 정치적으로는 3석 이상의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보수 혁신 과정에서 과연 개혁 신당과의 관계 또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목소리나 보수 개혁의 방향 설정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3석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물론 다만 김용태 의원은 뭐 개혁신당 소속은 아니죠. 예.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에 이준석 대표와 거의 한 배를 타다시피 했고 여러 정치적 가치관을 공유했었는데 김용태 후보는 가평 국민의힘에 잔류했고 경기 포천 가평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앞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과 뭐 이준석 당선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만나볼 기회가 있을 텐데 청년 정치인들 김재섭, 김용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만 짧게 짚어보고 할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김용태 혹은 김재섭 두 당선인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생들인데 이번에 최연소 당선인과 가장 어린 최연소 당선인과 가장 나이가 많은 당선인 간의 나이를 따져보니까 무려 49살 차이입니다. 네. 자, 이번에 특징이 보면 저는 이제 정치권도 조금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정동영, 추미애 또 이제 박지원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이번에서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들은 좀 젊은 세력들이 아닌가. 이들이 또 보면 이번에 아까 우리가 김용태 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김재섭 등등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또 이 어려운 곳에서 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공영훈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했던 것들, 증여했던 것들 이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어떤 물고 늘어지면서 지역 판세를 뒤집었던 그런 뭐 능력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들이 이번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거의 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워요. 더 이상.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같이 붙어가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여권과 개혁신당에 보면 젊은 후보들이 있다 그러면 이들이 뭔가 어떤 앞으로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상당한 어떤 파워가 있지 않겠는가. 예전에 보면 그런 모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헌정사 지역구 의원 가운데 최고령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1942년생,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불렸던 함께 정동훈 의원도 1953년생인데요. 반면에 이제 비교를 굳이 하자면 김용태 의원 90년생, 1990년생, 김재섭 당선이 1987년생이고 최연소 재선 1991년생 화성정의 전용기 민주당 후보 49살 차이. 뭐 이거는 뭐 길지 않게 짧게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화제의 당선인 가운데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냥 보고 있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끝내 이 길이라. 지난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조국 혁신당과 국민의 미래 저희가 문화 스포츠 인사로 한번 묶어봤는데 특히 이제 가수 리아 씨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7번인가요? 특히 이제 뭐 며칠 전 기사에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본인이 뭐 애둘러서 입장도 표명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김재원 당선인 과거 가수 리아 씨로 활동했던
김지연 당선인의 조국혁신당 입당 혹은 비례대표 순번 7번 이후에도 당선됐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 가수 리아 씨가 사실 이번에 가장 큰 화제의 인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인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한 경력이 있는데 그중에 가수 출신은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그 가수 리아 씨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지난 2022년도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때 그 후보 유세송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문학의 인사로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인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아마 가수 리아 씨 또는 사격 황제로 불렸던 진종호 후보까지 요번에 각계에서 많은 문학의 인사들이 예. 각 정당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했던 역할들뿐만 아니라 예. 조금 더 그 폭넓은 그런 문학의 대표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진종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미래가 18명의 비례대표를 얻었기 때문에 18명 가운데 1명, 조국혁신당의 7번 김재원 당선인은 7번째로 비례대표 순번. 그래서 당선권 안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선인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낙선자 얘기도 짧게 해봐야 될 텐데요.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인물들 가운데 근데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